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단어 차원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문장 차원, 즉 문법 차원에서 발생하는 번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번역 과정에서 문법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All the kids left and I ran home. 네, 번역문을 보시죠. 모든 아이들이 웃었고 저는 집으로 뛰어왔어요. 자, 다른 번역 보실까요? 아이들이 모두 웃어댔고 난 집으로 곧장 줄다름을 쳤습니다. 자, 어떤 번역이 나은 것 같나요? 번역자나 글 쓰는 사람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독자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왠진 모르겠지만 아랫 문장이 훨씬 나은 것 같죠? 그렇다면 윗문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문장 성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모든 아이들이 네, 주어 행위자를 표시하고 있고요. 웃었고 행위 웃어댔고 난 행위자면서 화제어죠. 집으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사어 뛰어왔어요. 줄다름을 쳤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문장과 아랫 문장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네, 윗문장에는 없는 부사어들이 아랫 문장에는 두 개나 있네요. 특히 여기서 모두라는 부사어는 윗문장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요? 네, 모든이라는 형용사로 되어 있죠. 원문을 보시면 all the kids 형용사로 되어 있죠. 그걸 그대로 번역한 문장이 바로 첫 번째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형용사로 된 것을 부사로 바꿔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The hostage all turned to see what he would say. 번역문을 보시면요. 인질로 잡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뭐라고 말할지 지켜봤다. 여기서도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하죠. 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봤다. 네, 역시 여기서도 두 번째 문장이 훨씬 잘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질로 잡힌 모든 사람들은 행위주이면서 주어 화제어죠. 그가 뭐라고 말할지 지켜봤다. 목적어, 행위, 동사 이렇게 간단한 단문이죠. 반면에 밑에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위의 문장과 똑같이 행위주를 표시하는 화제어죠. 그 다음에 지켜봤다는 쳐다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살짝 복잡해졌어요. 모두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봤다. 아, 여기 동사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행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행위의 목적이 뭐라고 말할지, 쳐다봤다의 목적이 그를, 이렇게 동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뉘었다는 것은 절이 나뉘었다는 거죠. 위의 문장은 단문, 밑에 문장은 복문. 복문이 훨씬 쉽죠. 한국어는 의미를 제한하고자 할 때 영어와 달리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부사어를 선호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turn to see라는 말은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죠. 위의 문장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보시죠. Each of us is born with a unique set of genetic instructions. 번역문을 보죠. 우리들 각각은 고유한 일련의 유전적 명령과 함께 태어난다. 일단 문장 구성과는 별개로 이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상하고 있는지 상당히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슨 명령을 받고 태어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다는 뜻인가요? 어떤 명제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유전적 명령이라는 단어는 genetic instructions를 번역한 건데요. instruction을 영한 사전을 찾아보시면 지시, 명령 이런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일 텐데요. 예,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이 문장의 명제가 자연 법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번역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되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디엄이 숨어 있는지 또는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항상 의심하라고 했죠. 자, 영영 사전을 찾아보시면 instruction은 written information이에요.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genetic instruction 쓰니까 그 글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유전자에 써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유전자 코드죠. 우리가 유전자 코드에 따라서 생긴 대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각각 고유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다. 문장 구조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죠. 우리들 각각은 고유한 일련의 유전적 명령과 함께 명사구를 안고 있는 부사구, 태어난다, 동작. 자, 밑에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는 제각각은 부사어로 분리되어 있고요. 고유한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다.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죠. 고유한 일련의 유전적 명령이라는 아주 복잡한 명사구를 이 아래 문장에서는 true로 중심으로 풀었죠. 그리고 각각은이라고 명사로 표시한 것을 제각각이라는 부사로 풀어주었죠. 다음 문장을 보시죠. W questions require emotionally intelligent employees. 예, 번역문을 보시죠. 이중고리 질문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검토할 능력을 가진 감정 지능이 높은 직원을 요구한다. 이 원문을 거의 그대로 모방을 했죠. 질문은 직원을 요구한다. 물주구문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물론 이런 물주구문을 풀어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보죠. 이중고리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감성 지능이 높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명제적으로 비슷하죠. 물주구문을 푸는 것은 조금 복잡하지만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기술을 습득을 해야겠죠. 다음 문장을 보시죠. One designer sniffed that it was not his fault that some people were 뭐 이렇게 되는데 번역문을 한번 보시죠. 한 디자이너는 몇몇 사람들이 그의 창작물을 똑똑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이 그 잘못은 아니라며 비아냥댔다. 물론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번역을 보죠. 어떤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자신이 설계한 제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런 것일 뿐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콧방귀를 낀다. 네, 훨씬 나아졌죠.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보죠. 일단 원이라는 단어를 위의 번역에서는 한이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어떤으로 바꿨죠. 네, 대부분 원 누구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한이 아니고 어떤이죠. 어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시제가 달라졌죠. 위의 것은 원문 그대로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밑에 번역은 현재 시제로 바꿨다. 또 무엇이 눈에 띄냐면 그의 창작물, 그의 잘못.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설계한 제품, 자기 잘못.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완전히 달라졌죠. 영어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가리키는 반면에 한국어는 자기가, 자기의 이런 식으로 제기해서 행위자를 가리키죠. 이런 문법적 차이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주요 행위가 뭔가요? 스니프. 스니프는 뭐 킁킁거리다 그런 표현인데 상당히 화가 났거나 불쾌해한다거나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위에 번역을 보시면 어떻게 스니핑을 했냐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의 창작물을 똑똑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이 밑에 번역을 보시면 사람들이 멍청해서 자신이 설계한 제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런 것일 뿐 밑에 번역이 훨씬 현실감이 나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기 조사와 어미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조사와 어미는 영어에 없는 문법 요소죠. 이 한국어는 뉘앙스, 감정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매우 미세하게 인코딩할 수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로 이 조사와 어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항상 조사와 어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법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몇 가지 번역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문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죠. 여기서 경험은 목적이고 언어는 수단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말 속에 삽입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오랜 시간 정착되어 온 결과가 바로 문법이죠. 결국 문법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언어 코딩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은 사는 곳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경험이 다르면 문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요리법이 다르면 그릇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식이죠. 음식이 바로 의미이고 경험이고 메시지죠. 그릇은 뭐예요? 문법이죠. 더 비유를 밀고 나가자면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것은 가능할까요? 국물이 넘치고 또 보글보글 끓는 맛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코딩된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고스란히 옮길 수 있을까요? 삼계탕을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영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몇 개인가 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는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가, 또 종료된 것인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정보를 반드시 코딩해야 된다고 가정했어요. 반면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매우 관심이 많았죠. 상대방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말을 할 때마다 표시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높임법이죠.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의도적인 행동인가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인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한국어와 영어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어 화자들은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확장해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이에 반해서 한국어 화자들은 가장 큰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향해 좁혀가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순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릇, 즉 문법에 맞게 코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차원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문법적 요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문법 요소라고 하고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어휘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문법적 선택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의무적인 선택인 반면에 어휘적 선택은 훨씬 선택의 자유도가 높죠. 문법적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반면에 어휘적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선택된 항목과 어휘적으로 선택된 항목 사이에서
어떤 것이 훨씬 발화자의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휘적 선택이죠. 따라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화된 항목을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의무적으로 선택된 항목은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re you a student? 이런 발화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are는 문법 요소일까요? 어휘 요소일까요?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장, 즉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어순의 요구가 있죠. 어순은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몇 가지 제한된 순서에 맞춰서 발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어순은 폐쇄된 시스템에서 의무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주어 you에 맞는 비동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죠. 그래서 are는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you는 어떤가요?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것은 문법 요소인가요? 어휘 요소인가요? 문법 요소죠. 자, 듣는 사람은 무조건 you, 말하는 사람은 I.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영어는 상대방이 누구든 무조건 you죠. 그래서 이것은 발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문법 항목이죠. 또 어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어휘적 요소일까요? 문법적 요소일까요? 당연히 문법적 요소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지칭할 필요가 있나요? 둘이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할 때마다 너한테 묻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법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라는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걸 계속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죠. 그럼에도 이런 관사를 꼭 써야 하는 것은 문법적 요구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 문장에서 student는 어때요? 어휘적 선택이죠.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student가 의도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인지하려면 이 단어를 바꿔보면 돼요. Are you a student?라고 묻지 않고 Are you a repeater?라고 물었다면 어떨까요? 유급생 이런 뜻이죠. 또는 Are you an exchange student? 이렇게 물었다면 어떨까요? student에 해당하는 항목에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질문의 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죠. 학생이니?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이렇게 번역하면 충분하죠? 한국어의 문법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죠. 그렇다면 넌 학생이니? 라고 번역을 한다면 어떨까요? 학생이니 하고 넌 학생이니 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한국어 화자라면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2인칭을 가리키는 너는 어휘 요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문에 you가 있다고 해갖고 이것을 너, 당신 이렇게 옮기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또 학생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뭐가 달라진 거죠?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어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건지 표시하는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건 영어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문법 항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